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5장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의 특성과 지도 내용의 네 번째 장 분류 및 특성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행동적 차원의 장애와 정서적 차원의 장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행동적 차원의 장애 같은 경우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품행장애, 적대적 반항 적대적 반항장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정서적 차원의 장애에서는 분리분한 장애, 선택적 감구증, 반응적 애착장애, 우울장애, 특정 공포증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주의 결핍 그리고 과잉 행동 장애일 경우 이렇습니다. 기능이나 발달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과잉 행동 또는 충동성 양상이 지속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적어도 6가지 이상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정도로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 및 학업, 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나 과잉 행동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적어도 그런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면 사회 활동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때 적어도 5가지 이상이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리고 청소년이나 성인일 경우에도 같이 해당됩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부 사항에 면밀하게 집중하지 못하는, 그래서 학교 공부를 하는데 부주의한 실수를 많이 할 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과제나 놀이 활동을 하는데 주의 집중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다른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것을 잘 듣지 않게 될 경우, 주의가 산만할 경우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지시를 따르지 못하거나 학교 공부, 집안일, 자기가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업무들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럴 경우도 주의 결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제와 활동을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뭔가를 자기가 직접 관리하고 진행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의력 결핍 또는 과잉 행동에 의해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보통은. 그 다음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나 그런 것들을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집중도를 높인다면 항상 실수하고 또 굉장히 힘든 경우죠. 이렇게 주의력 결핍이 있거나 과잉 행동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정신적 노력이 요구되는 과제를 잘 안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활동이나 필수적인 것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로 이제 열쇠 같은 거, 수업 자료 같은 거,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잘 잊어버립니다. 그 다음 외부 활동 자극에 쉽게 산만해집니다. 옆에서 어떤 조그마한 자극이 있어도 그냥 거기에 주의력을 뺏겨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 일상 활동을 잘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늘 해야 되는 일들이나 안 그러면 누구에게인가 요구받아서 하는 행동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되는 것들을 잊고 난 후에 그것을 잘 못 지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주의력 결핍의 모습입니다. 다음 과잉 행동 및 충동성 부분에서 또 여러 증상을 이야기할 건데, 이 증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그리고 적어도 6가지 이상의 발달 수준에 맞지 않을 때, 이런 사람들 과잉 행동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적대적인 행동, 반항, 적대감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이나 성인에게도 적어도 한 5가지 이상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과잉 행동 장애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손발을 만지작거리고 자리에서 꼼짝거린다. 예,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자리를 이탈하기 쉽습니다.
초등학생들 중에 초등학교 1학년 중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자꾸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앉아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막 다니고, 뭐 심지어는 뭐 운동장으로 나가버리고 아니면 가방 들고 집으로 가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다음 부적절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뛰어다니거나 기어오른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좀 어, 얌전을 떨어야 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막 뛰어다니게 되는 이런 사람들 위험한 겁니다. 조용한 여가 활동을 참여하지 못하거나 그렇게는 놀지 못합니다. 막 조용히 앉아서 이제 영화를 본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 과잉행동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활동하거나 마치 자동차에 쫓기는 것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 조용하게 있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죠. 또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경우, 그 다음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급한 거죠. 순서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방해하고 간섭하게 하기 쉽습니다. 이게 과잉 행동의 모습입니다. 부주의 또는 과잉 행동, 이런 충동 증상은 보통 12살 이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대개는. 그리고 무주의 혹은 과잉 행동, 충동 증상이 2개 이상이 보통 또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 증상들이 사회, 학업, 직업 기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됩니다. 정상이 전반적인 발달 장애, 정신분열 또는 기타 정신경과 중에서 발생하지 않고 다른 정신장애, 이런 다른 정신장애라는 것은 기분장애, 불안장애, 해이성장애, 인격장애, 물질 중독이나 금단으로는 잘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절제하지 못해서 튀어오르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요. 세부 유형으로 본다면은 ADHD 복합형, 그다음 복합형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에서 A와 A2가 다 충족될 때, 또 아니면 이제 부주의 우세형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에 A1은 충족되지만 A2는 충족되지 않을 경우, 그 다음에 과잉 행동 충동 우세형 같은 경우는 지난 6개월 동안 진단 기준 A2는 충족되지만 A1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심도로 보면 경도, 중도, 중증도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질 수가. 두 번째, 품행장애 살펴보겠습니다. 품행장애는 이 행동장애 진단 기준에서 박애,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군에 포함되고 있고, 유병률은 보통 한 4% 정도쯤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체 중에 한 4% 정도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타인의 기본 권리나 동일 연령의 사회적 구분 뭐 이런 것들을 적어도 한 15개 기준에서 3개 정도가 한 12개월 동안 계속 지속될 때, 그리고 그 안에서 적어도 1개 이상은 과거 6개월 동안 계속 지속될 때, 이때 품행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15개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먼저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을 자주 남을 못 살게 굴거나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모습, 그 다음에 자주 신체 싸움을 한다든지, 신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무기를 사용한다든지, 방망이, 벽돌, 깨진 병이나 칼이나 종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위협할 때 또는 동물을 위협할 때, 이런 경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든지 동물을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하든지, 피해자와 대면 상태에서 물건을 훔친다든지, 그게 뭔가 하면 완전 강도짓을 하는 거죠. 타인에게 성행위를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 7가지가 사람과 동물에 대한 공격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재산 파괴인데, 재산상 손해를 입히기 위해서 고의로 방해를 한다든지 타인의 재산을 일부러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 속이기나
도둑질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집, 빌딩이나 차에 침입한다든지, 제품이나 선호 물건을 얻기 위해서 혹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주 거짓말을 한다든지,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귀중품을 훔친다든지 도둑질을 해가는 거죠. 그 다음 심각한 규칙 위반 같은 경우인데 13세 이전에 아주 아동기죠. 이때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집을 자주 나간다든지, 부모나 양육자의 집에 살면서도 적어도 두 번 10년의 집을 나간다든지, 13세 이전에 자주 무단 결석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명장애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행동 문제가 사회나 학업이나 직업 기능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18세 이상이라면 이 기준은 반사회적 인격장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세부 유형으로 본다면 아동기 발병형인데 10세 이전에 불명장애의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증세가 나타나고 청소년기에 발병한다면 10세 이전에 불명장애 증상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세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가지고 청소년기 또는 아동기 발병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부 심도를 보면 이제 경도, 즉 가벼울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든지 무단결석, 허락 없이 밤에 가출하고 규칙 위반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중증도로 가면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는 상태에서 물건 훔치기, 즉 도둑질하는 거죠. 문화예술 파괴한다든지 뭐 이런 게 중증도입니다. 그럼 중도로 가면 성행위 강요를 하고 잔인한 신체 공격, 무기 사용, 피해자와 대면 상태에서 강탈하는 것, 즉 강도행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다음 적대적 반항 장애입니다. 적대적 반항 장애는 파괴, 충동, 통제, 불명 장애군에서 포함되고 있고, 필수적 증상은 반복적으로 권위 있는 인물에 대해서 거부적, 도전적, 불복종적, 적대적 행동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 행동, 즉 화내기, 어른과 논쟁하기, 어른의 요구나 규칙을 무시하기, 거절하기, 고의적으로 타인을 귀찮게 하는 것, 자기 실수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타인에 의해 기분이 상했거나 쉽게 신경질을 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악의에 차있거나 앙심을 품는 이런 행동들 중에서 적어도 4번 이상이 번번하게 나타나는 사람이 적대적 반항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진단 기준에서 볼 때 문제 A 부분에서 화난, 격한 기분, 논쟁, 반항 행동, 복수심 등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다음에 있는 범주에서 적어도 4개 이상이 나타나야 하면서 형제가 없는 사람과 사회적 상호 충돌할 때 이제 이런 게 표출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화난, 격한 기분은 자주 화를 참지 못합니다. 신체 접촉을 하거나 자주 신체 접촉하거나 괴롭히는 때리는 거죠. 자주 화를 내거나 원망하는 이런 형태고요. 두 번째, 논쟁의 반항 행동에서는 자주 권위 있는 인물 혹은 아동, 청소년, 성인과 논쟁을 합니다. 말싸움 많이 하는 거죠. 자주 권위 있는 인물의 지시나 규칙을 무시하거나 거부합니다. 자주 고의로 남을 괴롭힙니다. 자주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남을 비난합니다. 늘 이제 적대적인 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하고도 좀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죠. 여덟 번째는 복수심, 적어도 6개월 이상 두 번 원한을 품거나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 적대적 반항장애입니다. 이런 행동의 문제가 자신의 사회적 맥락의 개인 혹은 타인의 고통과 연관되어 있거나 사회적 교육, 직업 혹은 중요한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래 집단 또는 직업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안에서 덜 좀 트러블 메이커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평화로운 활동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런 행동은 정신병, 물질 사용, 우울 혹은 양극성 장애가 있을 때 나타나지 않아야 됩니다. 또한 이 기준은 파괴성 우울, 기분 조절 장애를 충족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세부 심도로 보면
경도일 경우 한 장면, 즉 한 장면 정도점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8가지 중에 적어도 한 장면 정도만 나타날 때 경도라고 볼 수 있고요. 중증도는 적어도 2장면 이상이 여러 증상들이 지속될 경우, 그럼 중도 같은 경우는 3장면 이상이 여러 증상들 같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 심도 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분리불안 장애입니다. 분리불안 장애는 분리불안 장애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필수 증상으로 볼 때는 집착 또는 애착 대상과 분리에 대한 심한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정도는 아동의 발달의 일반 기대치보다 보통 심하죠. 애착 대상의 분리와 관해서 발달적이고 부적절하고 과도한 두려움, 그 불안이 3가지 이상 있을 때, 이때는 이제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8가지로 나눠서 본다면, 첫 번째, 집 또는 주 애착 대상과 분리되거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으로 심한 고통을 당한다. 두 번째, 애착 대상의 상실이나 질병, 상해, 재난 혹은 죽음과 같은 애착 대상에서 괴로운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심한 염려를 한다. 주 애착 대상을 분리할 때 만든 운 나쁜 사건, 뭐 상실하거나 유괴됐거나 사고 당했거나 질병을 겪을 것에 대한 지속적이고 심한 염려를 한다. 네 번째, 분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집, 학교, 일터나 그 외 다른 장소에 나가는 것을 지속적으로 거부한다. 다섯 번째, 주 애착 대상이 없이 혼자 있거나 집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것에 대한 거부 혹은 지속적으로 심한 두려움을 가진다. 여섯 번째, 주 애착 대상이 가까이 있지 않을 때 잠자거나 집을 떠나 잠자는 것에 대한 지속적인 거부를 한다. 일곱 번째, 분리의 주제와 연관된 반복적인 악몽을 꾼다. 일곱 번째, 주된 애착 대상과의 분리가 예상될 때 반복적인 신체 증상, 뭐 머리가 아픈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토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분리 불안 혹은 회피가 아동 청소년에게 적어도 4주 이상 지속되고 성인일 경우에 6주 이상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분리 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사회나 직업 또는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손상을 가져옵니다. 분리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 활동이 어렵죠. 그리고 또 직업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데 불안 장애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경우 변화에 대한 심한 저항 때문에 집 떠나기를 거절하고, 정신병인 경우에는 분리에 대한 망각, 환각, 그리고 광장공포증인 경우 믿을 만한 동반자가 없이는 밖에 나가지 못하고요. 일반화된 분리불안의 중요한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염려, 병적인 불안 장애의 경우에는 이 병이 걸릴까 봐서 염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경우 다른 정신장애로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다음, 선택적 항구증입니다. 선택적 항구증은 분리불안 장애군에 포함되고 있고, 필수 증상은 다른 상황에서 말을 잘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말을 하지 않는, 자기가 선택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증상을 말하는 겁니다. 이를 경우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기가 예상되는 어떤 특정 사회 상황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말을 안 한다든지, 집에서 말 안 한다든지,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도 말 안 한다든지, 이렇게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말하지 않고 그냥 멈춰버리는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문제가 학업, 직업 성취나 사회적 의사소통을 제외하고요. 이런 문제는 적어도 1개월 이상 지속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입학 후에 처음 1개월은 누구나 다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나하고 친하게 지낼 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탐색하는 시간이 보통 그 정도 있으니까 그때 왜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도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면은 선택적 함구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하기 말하지 못할 이유가 사회생활에서 요구되는 언어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불편한 관계에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영어를 쓰는 장소에 가가지고 영어를 잘 못해서 말하지 않는데 그럴 경우 선택적 함구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의사소통 장애로 즉 그 말을 더듬을 경우를 말하는 거죠. 그런 경우하고는 같지 않고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정신분열증, 다른 정신장애 경과 중에도 발생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섯 번째, 반응적 애착 장애입니다. 이 반응적 애착 장애는 스트레스 관련 장애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필수 증상은 대부분 상황에서 심한 문제가 있고 발달적으로 사회관계가 부적절하고 뭐 대개 뭐 5세 이전에 유아기 때 발생하게 되고 병적인 보살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양육자에게는 억제되고 정서적으로 위축된 행동이 나타나는데 다음 두 가지입니다. 아이는 고통받을 때 거의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는 고통받을 때 위로해줘도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자기를 위로할 때 그것에 대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사회적 또는 정서적 문제가 다음과 같이 적어도 두 개 이상 나타날 수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미미한 사회적 정서적 반응, 그리고 긍정적 애정에 대한 제한, 양육자와의 비위협적 상황에서도 설명할 수 없을 가민성, 슬픔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을 겪고 있다면 반응적 애착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은 극도로 불충분한 양육을 경험하고 적어도 다음 중 한 가지 이상 증세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태어나서부터 적어도 한 5세 이전에 관계 형성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그때 충분한 케어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위해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인 거죠. 어, 이런 경우입니다. 양육자로부터 위로, 자극, 애정 등 기본적인 정서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사회적 학대나 박탈을 당하고 있었을 경우 1차 양육자가 자주 바뀌어서 안정 애착을 행사할 기회가 제한됐을 경우 비정상적인 장면에서 양육되어서 선택적 애착을 형성할 기회가 심하게 제한됐을 경우 이럴 경우에 주로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동이 충분한 양육을 경험하지 못하면 보통 위축된 정서적으로 위축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충족하지 않아야 되고 보통 5살 이전에 두들겨 나타나고 적어도 이런 발달 장애는 9개월 정도쯤 돼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울 장애입니다. 슬퍼질 때 빨리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 이럴 경우는 우울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아동들은 슬퍼하다가도 회복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빨리 슬픔을 회복하지 못하는 아동들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적 관계, 학업 수행하는 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울한 아동들은 슬픈 기분, 심리 증상뿐만 아니라 종종 불안장애나 품행장애 같은 문제가 따라오기도 합니다. 중요 우울장애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면 다음 5가지 이상 증상이 2주 이상 나타날 때 이들 중에 하나는 우울한 기분 또는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의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9가지를 나눠서 먼저 주요 우울장애로 본다면 첫 번째, 거의 하루 종일 매일 우울한 기분이 주관적으로 보고되거나 타인에 의해서 관찰되고 있는 경우. 두 번째, 거의 하루 종일 매일 모든 활동에 대한 흥미가 즐거움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경우. 체중 조절하지 않는데 체중 감소 또는 증가를 하거나 거의 매일 식욕이 감퇴되거나 증가할 경우.
네 번째, 거의 매일 불면증이나 수면 가다증이 나타날 경우. 다섯 번째, 거의 매일 심리, 운동, 성 조절나 지체가 나타날 경우. 여섯 번째, 거의 매일 필요하거나 활력이 없을 경우. 일곱 번째, 거의 매일 무가치함 또는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죄책감에 빠져 있을 경우. 여덟 번째, 거의 매일 사고력과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우유부단할 경우. 아홉 번째, 죽음에 대한 생각, 뚜렷한 계획 없이 자살 생각, 자살 시도나 계획이 반복되는 경우. 이럴 때 주요한 우울장애입니다. 만성 우울장애를 앓게 되면 적어도 2년 동안 거의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으로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있는 동안 두 가지 이상 증상, 밑에 있는 이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6가지로 이제 나눠서 본다면 식욕 부진 또는 과식, 두 번째 불면증 또는 수면 가다증, 세 번째 활력이 없거나 피로감, 네 번째 자존감 저하, 다섯 번째 집중력이 약화되거나 결단력이 결여된다, 여섯 번째 절망감에 사로잡힌다. 이런 특징이 우울장애의 특징입니다. 기습적인 시험 문제. 잘 들으세요. 이 문제는 제가 중간 기말고사에 꼭 내릴 문제입니다. 우울장애의 주요 증상을 살펴보고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우울장애를 겪는 아동에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해서 논하시오. 딱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울장애의 중요 증상을 살펴보고 내가 근무하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에서 우울장애를 겪는 아동에게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방금 막 강의했던 내용이 장애의 특징만 나타납니다. 우울장애의 특징만 나타나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이 교사로서 그런 장애를 겪고 있는, 우울장애를 겪고 있는 아동들에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 아동이 그런 우울장애에서 벗어나게 내가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발휘하셔서 생각하시고 이건 꼭 그대로 시험 문제에 나올 겁니다. 다음 여덟 번째, 특정 공포증입니다. 전에는 단순 공포증으로 불렸는데 이것도 불안장애군에 포함되고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황하거나 수행하는 상황에서 대한 두려움으로 특징되는 사회적 공포증과는 달리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연작이 지속되는 공포증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사물이나 상황에 대한 공포증을 말하는 거죠. 먼저 특정 대상이나 상황, 뭐 비행기 타는 거나 높이, 동물, 주사 맞기, 피보기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을 경우 이때 이제 특정 공포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고소공포증, 이건 특정 공포증이죠. 아니면 심해 공포증, 뭐 이런 것들이 다 특정한 상황에서의 공포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포 대상이나 상황이 항상 즉각적인 두려움이나 불안을 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공포 대상이나 상황을 적극적으로 회피하거나 심한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했을 경우가 있고요. 두려움이나 불안은 특정 대상이나 상황 그리고 사회적 문화 환경에 의해서 야기된 실제 위험의 일부분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 불안 혹은 회피가 전형적으로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때 이제 그런 경우를 특정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두려움, 불안 혹은 회피가 사회, 직업 혹은 기타 중요한 영역에서 심한 고통이나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런 경우 공황 유사 증상이나 기타 꼼짝 못하게 만드는 증상, 광장공포증 뭐 이런 것들은요, 강박증이나 연루된 대상이나 상황, 외상적 사건이나 기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불안, 회피를 포함하고 있고 또 다른 정신 증상과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세부 용어로 보면 동물형, 거미나 곤충이나 개에 대해서 특정 공포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자연형인데 자연 환경형인데 높이나 폭풍이나 물 같은 경우, 그다음 이제 뭐 주사판을 아주 무서워하거나요. 비행기 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엘리베이터 타는 것을 아주 무서워하는 밀폐 공포증도 거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교육 및 지도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카우프만이라는 사람이 정서 행동 및 장애를 이해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6가지 개념적 모델을 이야기했습니다. 6가지 개념적 모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생물 발생적 모델입니다. 이탈 행동을 유전적 혹은 의학적 원인에 의해서 신체 때문에 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정서행동장애를 다루고 이런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방법은 약물치료, 식이요법, 수술, 바이오 피드백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인 모델이 있는데 장애 행동을 가설적 정신과정, 자아, 원욕, 초자의 병리적 불균형 증상으로 개념화시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에 대한 무의식 동기를 이해해야 되고, 치료법은 심리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료해 나갑니다. 허용적이고 수용적인 수업 환경을 만들어줘서 심리적인 안정을 깨하려고 하는 것들이 정신역동적 모델에 해당합니다. 좀 비슷하긴 한데 심리교육적 모델이 있습니다. 무의식 동기와 기저하고 갈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또한 학교,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일상기능의 현실적인 욕구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 중재는 아동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계획을 짜도록 하는 생활공간, 중재 같은 이런 치료적 토론이 강조됩니다. 아동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환경을 개선해 주려고 하는 것들이 심리교육적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모델인데 장애 아동은 자신의 감정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전통적인 교육 장면에서는 자기 충족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치료는 교사가 비지시적이고 비권위적인 촉매 역할을 하는 개별화된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아동은 교육 목표와 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제 교육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아동 중심 교육을 해 나가면 이게 인본주의적 모델입니다. 생태학적 모델이 있습니다. 아동과 아동 주위의 사람 및 사회적 제도 간의 활동 상호관계를 강조합니다. 치료는 아동이 가족, 학교, 이웃 및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생태학적이라는 말 자체가 그 아동이 살게 되는 그 환경을 잘 이해하고 그 환경에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행동주의적 모델이 있습니다. 행동주의적 모델은 장애 행동을 그 자체의 고유 1차적 문제로 감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적응 행동은 학습하고 그 환경에서 유지된다고 가정합니다. 치료는 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적응 행동을 배우도록 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제거하도록 돕는 응용 행동 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교육 과정의 목표입니다. 여기는 사회적 기술과 학업 기술 둘로 나눠지는데 사회적 기술은 아동이 문제를 일으킬 진행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안 행동을 차단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이 사회적 기술이고요. 두 번째, 학업 기술은 정서 및 행동장애 아동들이 보통 학업 기술이 떨어집니다. 일반 아동보다는 좀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경우 학업 기술을 지원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업 기술의 목적입니다. 다음 행동관리는 정서 및 행동장애 아들을 위해서 교실 환경을 관리하는 것, 상당히 지식과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수 아동 교육이 따로 있고요. 특수 교육 분야에서 특수 교사들이 따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교사들은 정적 강화, 행동 형성법, 유관 계약, 소거, 행동, 차별 강화, 반응 대가, 타임아웃, 과잉 교정 등의 행동 교육 전략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잘 파악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교사의 역할과 자세인데요. 정서 및 행동 장애 교사는 학업과 행동 기술 관리 기술뿐만 아니라
건전한 아동 교사 관계를 확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동과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확립되어 있어야 수용적이고 공감적 티칭이 가능합니다. 행동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티칭하는데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어떤 역할과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체계적인 자료 중심 중재를 제공해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사정과 진보를 확인해야 되고 새로운 기술의 실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문제와 일치된 치료를 제공해야 됩니다. 중다요소 치료를 제공하고 일반화와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바뀐 환경에서 공부하신다고 여러분 너무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시기가 잘 지내서 대면하면서 만나서 수업할 수 있는 그때를 기대하겠습니다.